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효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의 반등 그리고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함을 유지하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했지만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술주를 강하게 사들인 시장이고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 나스닥은 1% 상승을 하면서 마감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막상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의 반응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자체가 사실 기술주 중심으로 쏠렸는데요. 그리고 간밤에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보다는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밑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간밤에 외환시장에서는 1,480원대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저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는데요. 0.74%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서 나스닥이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1.29% 상승, S&P 500도 0.89% 오르면서 시장은 강세로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국제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중동 정세 여전히 시장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다시 한번 반영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WTI가 2.5% 오르면서 배럴당 8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 브렌트유도 함께 오르면서 5주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건 반도체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21%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이슈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반도체 저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했고 나스닥의 상승을 주도한 이유가 됐는데요.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지수 반등의 핵심 동력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듯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인텔, 브로드컴, AMD, 마벨 등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게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메모리, CPU, 네트워크 반도체, AI 가속기 이렇게 특정 종목이 아니라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매수세가 확산된 걸 알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왜 이렇게 반도체가 급등을 했을까요?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월 말 고점과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 조정의 배경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수익성 우려, 대규모 자본 지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모멘텀 포지션 청산 등이 배경으로 지목이 됐었는데요. 오늘 반등한 배경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이 시장에 흘러나왔고요.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축소했던 AI 포지션을 재구축하는 시장의 움직임이었고요. 특히나 실적이 잘 나올 경우 그 반등을 놓칠 수 있다는 포모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즉 AI 테마가 완전히 재평가된 하루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적 발표 전에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복원하는 성격이 오늘 강하게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확인해볼 핵심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일단 알파벳, AI 데이터 센터 투자 유지 여부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클라우드 성장과 AI 수익화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도 서버 CPU의 수요, 파운드리 손익과 전망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산업과 자동차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죠.
빅테크 기업들을 공통적으로 봤을 땐 결국은 AI 캐펙스가 유지되는지 또는 확대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투자와 대비해서 실제로 매출과 이익 성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습니다. 실적과 투자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대를 충족한다면 지금의 반등이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지만 기대에 미달할 경우 최근의 급등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커지겠습니다. 오늘의 반도체 랠리, 긍정적인 측면과 좀 경계해 볼 측면을 해석해 보죠. 일단 업종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최근 조정 이후에 투심이 잘 회복되고 있고요. AI 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이 재부각되는 측면이 좀 중요하죠. 하지만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먼저 급등을 했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좋은 실적도 이미 주가에는 일부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계를 하셔야겠습니다. 결국 오늘 반등의 출발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추세의 전환까지는 실적이 증명해야 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이렇게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안 관세와 중동을 둘러싼 악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관세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관세 확대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시행까지는 유예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즉각적인 공급 충격으로 이를 해석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 중동 긴장감도 지속되고 있죠. 후티 반군의 홍해 해상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특히나 이란의 핵시설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압박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핵심 이슈라기보다는 기존 중동 긴장을 재확인하는 발언으로서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시면 오늘 유가와 금리는 올랐습니다. 홍해 항로가 불안해지면서 원유 운송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고요.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확대시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 WTI도 상승했고 브렌트유도 동반 상승을 했고요. 미 국채 금리도 장단기물 일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는 상승을 했죠. 일단 반도체 저가 매수세가 훨씬 강했던 하루였고요. AI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 위험 회피 심리를 압도한 하루였습니다. 실제 공급 차질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중요했고요. 시장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알파벳, 인텔 이러한 빅테크의 실적 발표로 이미 이동을 한 모습입니다. 악재는 유가와 금리에 먼저 반영이 됐습니다만 반도체와 AI 기대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종목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증시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주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브로드컴 2.2%대 그리고 무엇보다 AMD 주가가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8%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AMD가 엔비디아의 진짜 대항마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헬리오스를 공개한 이후로 다시 한번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텔의 주가 8.6%대 상승,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5%대 상승, 마블 테크놀로지 6.6%대 상승, 퀄컴도 1.8%대 상승, 온세미컨덕터 5%대 상승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엔비디아마저도 2% 가깝게 상승하면서 대체적으로 반도체 쪽은 반도체 장비주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 가깝게 상승했고 하드웨어 쪽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는 6%대, 샌디스크는 14%대 급등 나오면서 무려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 쪽, 반도체 쪽은 이렇게 강했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1.1%대 하락세, 오라클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라클은 간밤에 투자회관 상향 소식과 함께 주가
주가는 좀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팔란티어 1.6%대 하락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3%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AI 쪽에 들어가는 장비 쪽도 굉장히 강했는데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 1%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알파벳의 주가는 1.3%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이퍼스케일러 쪽은 하락세가 좀 짙게 나타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를 늘리게 되면 보시다시피 간밤에 상승했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늘리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일단 좀 경계감을 가지면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알파벳의 주가 1.3%대 하락세, 메타의 주가 0.3%대 약보합권, 아마존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또 M7 기업 가운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2.5%대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나타냈던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고 스페이스X의 주가 상승이 역시나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약간 힘을 보탰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실적을 발표한 노바티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의약품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실적의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였지만 좀 아쉽죠. 왜냐하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8%, 14% 급등하는 가운데서도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1에서 2% 상승에 그친 점이 약간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가 또 한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니케이 아시아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2027년부터 반도체 파운드리 가격을 10% 인상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니케이 아시아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올랐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 쪽은 역시나 좀 부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의 이 주가도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투자에 일정 수준의 감독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또 암호화폐주가 일제히 오르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봐야 하는 특징주는 네비우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비우스의 지분을 엔비디아가 연이어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네비우스 그룹의 전체 지분을 9.3%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전날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관련 공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찾아봤더니 엔비디아가 이전에 제출한 공시 자료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네비우스 그룹의 지분이 1%포인트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나 형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비우스는 사실 엔비디아가 연이어서 투자를 하는 회사다라는 이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요. 간밤엔 또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난 하루였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도 꽤나 컸습니다. 무려 18%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장 초반부터 천천히 올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부터 두 자릿수 급등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네비우스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연이은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고 18% 급등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많은 상황입니다. 간밤에는 베라루빈 양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네비우스의 이렇게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은 네비우스 그룹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공모가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7거래일 만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7거래 연속 하락을 했고 8거래일 만에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한 건데요.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맥쿼리는 스페이스X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스페이스X가 최근에 스타쉽 발사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투자은행들이 좀 투자 의견을 하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간밤에 맥쿼리가 우리는 스페이스X의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에 따라서 스페이스X의 주가가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스페이스X가 우리는 8월에 실적을 발표하겠다라면서 실적 발표를 명확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자체보다는 스페이스X가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기대감 때문일까요? 다시 한번 조금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기업은 GM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일단은 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약보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너럴 모터스의 CFO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멘텀이 뚜렷한 회사다. 지금 우리 회사 주가가 굉장히 싸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아주 급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5%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문장은요, CNBC의 시황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요 기사를 소개를 했는데, 향후 2주는 실적 시즌의 분수령이다. 기술주를 넘어 시장 전체가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반도체주가 내릴 때는 다른 업종에 상승하는 순환매 시장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미국 시장은 이제 시장 전체가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월가가 높여놓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주가로 혹독한 대가를 잘 치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알파벳, 테슬라, 그리고 IBM까지 시장의 경계감은 좀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체 글로벌 증시를 흔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미국의 시장 상황 뉴욕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도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이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전쟁보다 겠습니다. 중동 긴장이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는 브렌트 유기준 배럴당 91달러, 텍사스 원유는 85달러에 육박했고 미국의 캐나다산 수입품 50 약세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단기 변수로 보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빅테크 실적에 더 주목했습니다. 특히 최근 크게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주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2% 급등했고 마이크론은 12%, 인텔은 8.6%, 엔비디아도 뉴욕 증시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ADR도 13.8%나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반응이 AI 투자 사이클이 끝난 것이 아니라 등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파벳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투자자들이 실적을 앞두고 다시 반도체주와 AI 관련주를 사들이는 이른바 포모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날 시장은 중동 전쟁이나 관세보다 AI 성장세가 계속될지를 확인한 실적 시즌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특히 반도체주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AI 투자 거품론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 반등 AI 랠리의 재개 신호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 반등을 곧바로 AI 랠리의 재개로 단정하기보다는 급락 이후 나타난 기술적 반등이자 실적을 앞둔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급등했고 마이크론과 인텔, 하이닉스, ADR 등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시장
투자 수요 자체가 꺾였다기보다는 주가 가 올랐던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과 과도한 포지션이 조정됩니다. 헤지펀드들도 최근 반도체주와 모멘텀주를 비중 내에 크게 줄인 만큼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됐다는 점도 반등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반도체 지수는 최근 조정에도 올해 들어 여전히 약 75% 오른 상태여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전히 해소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두고 좋은 결과를 놓칠 수 있다는 이른바 포모 매수까지 가세한 만큼 기업들이 단순히 시장 예상을 웃도는 데 그치지 않고 AI 투자 증가를 정당화할 강한 매출 성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막대한 데이터 센터 투자와 AI 설비 지출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가가 다시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반등은 AI 투자 테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시로는 볼 수 있지만 본격적인 랠리 재개 여부는 테라를 시작으로 이어질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및 투자 전망을 확인한 뒤에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빅 이벤트인 가운데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또 예고가 돼 있습니다. 잠잠했던 시장이 관세로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관세가 다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관세 발표 자체보다 대상 국가와 품목, 세율, 시행 시점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수십 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된 시점과 맞물려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추가 관세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육국도 조사 대상에 총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관세가 기업 비용과 소비자 물가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준동긴장으로 유가까지 오른 상황에서 관세가 더해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는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산업재, 소매업처럼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실적 전망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과거처럼 관세 발표만으로 크게 동요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발표와 실제 시행 사이에서 협상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위협에 그치면 충격이 제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국가별 세율과 시행일이 제시되거나 보복 관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빅테크 실적과 관세라는 두 변수를 동시에 소화해야 합니다. 기업 실적이 강하면 관세 충격을 일부분 흡수할 수 있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의 관세와 인플레이션으로까지 겹칠 경우 최근 반등한 기술을 중심으로 다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유가의 상승에도 시장이 전쟁보다는 실적에 주목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관세와 국제유가의 상승은 여전한 악재로 남아있는데요.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기술주의 반등이 계속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월가 시그널은 어떤 키워드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I 효율화에 대한 역설을 주장했습니다. AI 모델은 대규모 메모리의 필요를 계속적으로 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키미 K3를 사례로 들었네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살펴보죠. 네, 이번에 그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3번 있었잖아요. 그 트럼프가 갑자기 그 로즈가든에서 팻말 들고 나와서 전 세계 지도에다가 펭귄이 사는 무인도에까지 관세를 매겼을 때 그때 폭락하고 이제 그 뒤로 급등했죠. 그 뒤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뭐 100%, 200%, 300%, 400%, 500% 서로가 상호 관세를 전쟁을 펼치면서 그때 한번 주가가 흔들렸고요. 네. 그리고 또 3번째 흔들렸을 때는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왔을 때 딥시크 쇼크. 딥시크발 충격. 이렇게 3번의 충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결정적인 저가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은 너무 아쉽죠.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 지금 이제 또 키미 K3가 나와서 네. 딥시크발 충격이 재현되냐 안 되냐에 대한 지금 화두에 대한 뉴스가 며칠 사이에 계속 도배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키미 K3가 제2의 딥시크발 충격이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요. 아니다. 키미 K3가 지금 딥시크발 충격 같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이 HBM을 지금 그 주력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결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지금은 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시장도 딥시크발 충격이 있었을 때만큼 키미 K3가 나왔지만 일단 시장의 충격은 없는 것으로 지금 일단 넘어갔고요. 자, 일단 오픈 웨이트 AI 모델 저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네. 자, 지금 우리가 3대 장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록을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생성형 AI 보통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아놓으신 게 아마 구글의 제미나이 아니면 오픈 AI, 챗GPT, 엔트로픽, 클로드 그 3개 중에 하나를 깔거나 아니면 3개를 깔았을 거예요. 그 3개가 이제 3대 장이거든요. 그것들은 전부 다 폐쇄형입니다. 뭐냐면 그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그 서비스를 쓸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내 컴퓨터에 인터넷을 끊고 내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그 비서실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대놓고 얘기를 못 하니까 밤에 몰래 챗GPT에 접속을 해가지고 야, 나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대통령이 싫어. 나 어떻게 해야 돼? 챗GPT한테 친구처럼 물어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챗GPT 서버가 털렸어요. 해킹 당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세상에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뒤집히겠죠. 언론에서 난리가 나겠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싫어한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픈 웨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 오픈 소스랑은 또 틀린데 오픈 소스는 완전히 모든 게 공개된 거고 오픈 웨이트는 가중치만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내 컴퓨터에다가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컴퓨터에다가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인터넷을 끊어버려요. 그래도 나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당나귀기처럼 내가 아무리 대통령 욕을 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내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이 끊겨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하는 뭐 어떤 정보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기업 자체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업이 뭐 은행이라면 그 오픈웨이트 AI 모델을 은행에 맞게 전환할 수도 있고 식품 기업이라면 뭐 CJ 제일제당 같은 거라면 우리 설탕 그 기업의 시스템에 맞게 튜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폐쇄형하고 오픈형의 큰 차이고 오픈 소스와 웨이트는 가중치, 그러니까 어떤 결과값만 공개를 한다는 것이 차이죠. 어쨌든 간에 이 딥시크랑 키미 K3가 둘 다 오픈 웨이트 AI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끊고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의 사양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있어야 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 DRAM,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야 그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오픈 웨이트 AI 모델이 확산되더라도 그러니까 키미 K3가 뭐 오픈 AI, 챗GPT나 클로드나 뭐 저 제미나이를 누르더라도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는 불리한 게 아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폐쇄형 모델과 오픈웨이트 모델의 뭐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물론 이게 이제 이런 메모리 쪽으로 위협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AI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는 마이크론에게 중국 기업이 위협이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신 메모리의 사례를 또 예로 들었는데 다음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이제 근데 그게 문제겠죠, 그러면. HBM이 필요해. 근데 지금 저 키미 K3에 뭐가 쓰였는지 공개를 안 했어요. 아. 그래서 무서운 거죠. 네. 야, 저거 혹시 엔비디아 GPU 말고 화웨이 GPU 쓴 거 아니야? 삼성전자 HBM 말고 CXMT의 HBM 쓴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키미 K3가 훨씬 더 저비용에 고효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야, 저게 만약에 중국 칩을 써서 저 정도 성과를 낸 거라면은 그럼 굳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왜 비싼 HBM을 써?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중국 CXMT는 일단 범용 D램 중심으로 지금 네.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른바 소비자 기기용, 폰이라던가 TV라던가 노트북 이런 데 들어가는 걸 만들지 데이터 센터에 탑재될 정도의 수준인 HBM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CXMT의 지금 기술력으로는 저기서 만든 HBM을 거기 써가지고 저 정도 성과를 내는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을 하는 겁니다. HBM3, 뭐 HBM4, HBM4E 막 지금 6세대, 7세대, 8세대 이제 쭉쭉쭉 나올 텐데 중국 CXMT가 워낙에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엄청나게 뭐 범용 D램 시장을 다 먹었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AI용 첨단 HBM 시장에 주력을 하는 동안 그 밑바닥에 범용 D램 시장을 다 먹었대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현재 지금 리얼타임 기준으로는 아직 기술력을 못 따라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언급했다는 건 삼전 SK하이닉스도 간접적으로 언급된 거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첨단 AI 메모리 시장의 선도 주는 역시 아직도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 창신 메모리가 범용 D램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마이크론의 경쟁 우위이 여전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AI 메모리 사업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를 여기서 좀 언급을 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최근 주가 흐름 어떤지도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모두 다 4월 달에 아까 말한 대로 4월 달부터 이 랠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네. 9천 간 것도. 그 랠리가 펼쳐진 뒤에 정말로 중요한 기술적인 저점에 다다랐거든요. 어제 삼전 SK하이닉스, 코스피 다 짚어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신규 매수, 만약에 신규 매수자가 있었다면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베팅 찬스였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미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선도주로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바뀌었어요. 예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도를 했었는데 어느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성이 강해요. 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른 그 반등의 그 폭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올라갔죠. 자,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여기 갭 상승 부분을 정확하게 지지하고, 그렇죠? 여기를 깼으면은 $800 밑으로 가면서 4월 달부터 이어온 추세가 훼손될 뻔했죠. 근데 결국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가 됐습니다. 저 갭 상승 부분에서. 네. 결국 살아났죠. 그래서 박스권
중단부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반등의 세기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삼전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는 그냥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아예 여기서 고점을 돌파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시 주저앉아 버리면은 이거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 커져 버리기 때문에 추세가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전고점을 아예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나오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색한 지금 기술적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방망이를 짧게 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물리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물량을 덜어내는 기회로 삼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군요.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요즘은 글로벌 투자들이 우리 시장을 주목하면서 코스피가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간밤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 일제히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들도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오늘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뉴스는 전부 다 AI 관련 뉴스입니다. 간밤에 반도체와 메모리 종목들 그리고 더불어서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만큼 AI가 굉장히 뜨거웠던 간밤 시장이었는데요. 배런스는 이를 두고 AI 투자 열풍이 다시 불붙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배런스는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인공지능 AI 관련 투자 열풍이 현지 시간 21일 다시 강하게 살아나면서 투자자들이 반도체와 메모리 관련 종목으로 대거 몰렸습니다. 메모리 저장 장치 업체 샌디스크는 미국 정규장에서 14% 넘게 급등하며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2% 넘게 상승했고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KLA, 램리서치를 비롯한 광학 부품 업체 코이런트, 루멘텀 그리고 코닝, 저장 장치 업체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최근 흔들렸던 AI 투자 열풍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배런스는 분석했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저렴한 중국산 AI 챗봇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미국의 AI 투자 붐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AI 관련 종목들을 대거 매도해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이날 AI 관련주의 반등을 이끈 뚜렷한 재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조정으로 대표적인 AI 기술주들의 주가가 크게 낮아진 만큼 투자자들이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메모리 저장 장치 기업들 간밤에는 대거 저가 매수가 몰렸습니다. 이게 저가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 상승에 따른 또 다른 매수가 들어올지 이 부분에 계속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베라 루빈 관련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베라 루빈이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AMD 헬리오스의 맞불을 놓게 됐습니다. 외신에서는 AMD와 엔비디아의 경쟁이 본격화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간밤에 오히려 AMD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을 공개하며 AI 데이터 센터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습니다. 엔비디아는 베라 루빈이 이전 세대보다 전력 효율과 추론 비용을 크게 개선했으며 현재 전 세계 300여 개 파트너와 함께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베라 루빈 NVL72 시스템은 코어 위브와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클라우드 등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30개국 350곳 이상의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렉 공급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베라 루빈 플랫폼이 칩부터 전력 인프라까지 통합 설계돼 업계 최고 수준의 전력당 성능과 가장 낮은 토큰당 비용을 구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드웨어 구조도 개선이 됐습니다. 베라 루빈 NVL72는 넥 내부에서 케이블과 팬, 호스를 제거해 조립 시간을 수시간에서 1분으로 단축했고 45도 액체 냉각 시스템을 적용해 신규 AI 데이터 센터의 물 사용량도 연간 메가와트당 수백만 갤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앞으로의 엔비디아 매출 전망치 상향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관련 뉴스입니다. 국내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인데요.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인텔 오하이오 공장을 인수한다. 그리고 이 절차에 이미 돌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IT 업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5년 안에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인텔과 오하이오 반도체 캠퍼스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검토와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실제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수 금액과 시기는 아직 조율 중입니다. 오하이오 캠퍼스는 인텔이 2022년 착공한 대규모 반도체 생산 단지입니다. 약 120만 평 규모의 부지에 최대 8개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으며 현재 주요 기초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인텔은 당초 이곳에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파운드리 사업 부진으로 공장 가동 시점을 2030에서 2031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 정부의 현지 투자 확대 요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인디애나주 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미국 정부는 D램 등 메모리 전공정까지 현지에서 생산하길 원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이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을 인수할지 계속해서 뉴스는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TSMC 관련 뉴스인데요. 간밤에 니케이 아시아가 내놓은 보도입니다. TSMC가 2027년부터 반도체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10%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니케이 아시아는 현지 시간 2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2027년부터 첨단 공정과 성숙 공정 칩의 생산 및 서비스 가격을 고객사와 제품에 따라 5에서 10%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12나노와 16나노, 28나노 등 성숙 공정은 최대 10% 인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는 원자재와 반도체 장비, 전력 비용 상승이 꼽힙니다. 여기에 TSMC가 미국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총 2,65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해외 공장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올해 매출과 설비 투자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2027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웬델 황 최고 재무 책임자도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인플레이션과 해외 생산 확대, 첨단 공정 제조 비용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가격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또 비용 상승을 어떻게 반영할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옮겨가 보시죠. 네, 스콧 베센트 장관이
연이어서 AI 관련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AI 컴퓨팅 관련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80% 넘게 있을 것이다. 80% 넘게 통제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간밤엔 또 중국 관련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AI 주도권 확보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이 현재 전 세계 컴퓨팅 파워의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비중이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컴퓨팅 파워를 반도체, 양자 컴퓨팅과 함께 미국의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며 미국이 결코 져서는 안 되는 경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국 AI 모델의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해외 AI 모델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다며 중국 AI 모델의 증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중국 AI 모델에서 미국의 대규모 언어 모델의 워터마크가 발견되고 있다며 향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이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블룸버그가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수급에 관련된 중요한 그 보도를 어저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랙록이 세계 최대 운용사 아닙니까? 블랙록은 이제 ETF로도 유명한 운용사인데 블랙록이 ETF 관련해서 이제 한국 ETF의 대표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통해서 한 주 만에 무려 26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블룸버그의 보도를 가지고 왔는데 블랙록이 한국 ETF에 역대급 자금을 유입했다. SK하이닉스에 투자가 집중됐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보도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그 블랙록은 ETF가 여러 ETF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ETF가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iShares MSCI입니다. iShares MSCI에 아까 제가 26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26억 달러 아니고 한 주간 28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4조가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이냐?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그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외국인들 봤을 때 이 반도체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ETF에 어떤 종목이 편입이 돼 있고 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SK하이닉스는 최대한 24%, 삼성전자는 최대 22%, 그리고 SK스퀘어가 3.7%, 삼성전기가 약 2.6%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를 한 묶음으로,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를 한 묶음으로, 삼성전기를 삼성전자 한 묶음으로 묶는 이유는 많은 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목을 각각 묶어보면은 결국 이런 두 종목들 각각 차지한 비중이 전체가 50% 넘는다는 점 알 수 있고, 그래서 AI와 한국 지수에 대해서 대표적인 종목들만 편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얼마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까? 예, 그 지난 한 주간 이제 한 28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됐고, 그 아까 말씀드린
블랙락의 iShares MSCI예요. 그래서 해당 자금 ETF로 유입됐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지나서 시차에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 자금이 유입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은 자금이 이미 유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미국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 전망이 얼마나 이제 긍정적인 걸 알 수 있는 그런 방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키워드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블랙록의 이제 한국 ETF에 돈이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덕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좀 기대감은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때문에 블랙락이 이렇게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볼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가 편입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 무엇이냐면 블룸버그의 보도를 보면은 언제 이 자금이 유입됐냐?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의 ADR 상장을 한 직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해당 자금이 급격하게 높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본다면 이번에 iShares MSCI를 내가 자금을 갖다 ETF를 산 투자자들이 대부분 SK하이닉스 ADR 때문에 유입됐다. 그러면 ADR에 유입됐다는 것은 SK하이닉스 때문에 이 자금이 유입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ADR도 있는데 SK 하이닉스 한국 시장에 와서 뭐 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이 또 의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굳이 ADR이 있는데 왜 거쳐서 한 두 단계는 최소 거쳐서 이제 한국의 보통주를 SK하이닉스 보통주를 사게 되는 ETF를 왜 유입됐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달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제 의문을 달게 되는 해소점 무엇이냐? 블룸버그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양 종목 사이에 하나의 기업을 두고 두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ADR이 있고 한국의 보통주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사이의 가치가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ADR보다 한국의 보통주가 싸기 때문에 이왕 살 거면 내가 좀 번거롭긴 하더라도 이왕 살 거면은 그래도 싼 주식을 사서 나중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타당하지. 이 개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맥락을 본다면 그렇다면 굳이 비싼 ADR 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맥락으로 이제 iShares를 사서 한국의 보통주 샀다 이렇게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블랙록이 최근에 한국 ETF에 이제 역대급 자금을 유입을 시켰다. SK 하이닉스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뭔가 주가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만큼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또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또 자금 유입 규모라든지 이런 거 업데이트 되면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로이터가 삼성전자가 신용카드 사업에 이제 본격 진출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당시 단독 보도였는데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왜 단말기 제조업체 반도체 제조업체인데 어떻게 신용카드에 진출하지? 라고 의문이 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고요. 삼성전자가 미국에 첫 신용카드를 출시한다. 이게 보니까 바클레이즈와 손을 잡았더라고요.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미국에서 관련 시장을 또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가 있는데 이 두 기업이 아닌 삼성전자가 바클레이스랑 손잡고 신용카드 출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뭐 눈치챈 분들이 계시겠지만 결국 삼성전자의 단말기, 갤럭시의 단말기를 갖고 삼성도 이제 우리도 많이 쓰겠죠. 삼성페이라는 이미 금융업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삼성페이를 대변한 금융업에 진출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바클레이스랑 손잡고 이제 신용카드를 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이 단말기가 하나의 통신수단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핀테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많이 계좌이체라든지 다른 어떤 그 금융 서비스를 우리 단말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단말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 더 나가서 적어도 북미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신용카드 업무도 같이 이제 그 단말기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애플을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은데요. 애플의 이제 실적을 발표할 때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 서비스 분야에 이제 애플페이 같은 게 포함이 되는 건데 이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이제 뭐라 그러지?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파는 거는 어쨌든 간에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같은 경우에 사실 원가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 이 첫 신용카드 출시라는 게 결국엔 삼성페이
그리고 뭐 금융 서비스를 미국에서 확대하려고 하는 어떠한 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바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메모리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제 모바일 사업부조차도 이제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그때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이제 29일 날 그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내긴 했지만은 2분기 실적을 내긴 했지만은 각 부문별로 어떻게 실적을 나온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추정하기로는 이제 메리츠증권은 이제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가 1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삼성증권이나 그 대신증권은 적자는 아니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0원일 것이다. 그럼 적자나 마찬가지의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그 판가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는데 같은 이제 그 스마트폰 기업인데 애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좀 전에 들으신 대로 똑같은 이제 단말기를 갖다가 이제 판매를 하지만 단말기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업에, 그러니까 심지어 애플은 이제 콘텐츠 사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튠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TV도 있고, 이런 콘텐츠 사업을 통해서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앱스토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애플에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박근혜지와 손잡고 신용카드를 진출하는 거였지, 또 하나의 그 단말기를 제외한 또 다른 분야에 진출을 해서 이런 판가 상승에 따른 대외적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요소를 갖다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가 대외적인 요소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부가가치 창출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이 서비스를 할 만큼 어떤 뭐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핀테크 관련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나요? 예,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뭐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중 하나 무엇이냐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 전략 스마트폰, 비싼 스마트폰,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는 그 시장은 사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이폰이 이제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면 다 이게 양강한 구도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 유저들이 나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오랫동안 썼는데 남들 내 친구도 아이폰을 써 나도 아이폰 한번 옮겨가 볼까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그냥 삼성전자에 머무르는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면은 삼성페이입니다. 삼성페이가 먼저 보편화되면서 삼성의 단말기 하나를 두고 다니면 사실은 신용카드가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핀테크랑 그 금융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이 락인 효과가 오늘 말씀드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랑 같이 이제 그 결합이 된다면 락인 효과가 더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동일하게 애플은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애플페이가 뒤늦게 이제 진출하게 됐지만 애플은 이미 북미나 유럽에서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이런 애플페이를 갖다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하나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양사 사이에서 우리의 유저들을, 우리의 사용자들을 다른 곳으로 더 뺏기지 않는 중요한 어떤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관련 사업을 한국에서는 그리고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뭐 삼성전자도 역시나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예, 이런 핀테크를 갖다 더 강화해야 되는데 이 강화된 핀테크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1년 전 출범할 때랑 엄청나게 붐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주식도 잘 알고 핀테크도 강점을 뒀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혹은 당선된 직후부터 민주당에서 핀테크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1년이 지났지만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우리가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라는 단말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더 강화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서비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단말기에서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서비스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앱을 설치해서 서비스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당연히 갤럭시 단말기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서비스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당연히 동남아나 제3세계에는 통화가, 기축통화, 자기 법정 통화가 불안정한 국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서 이제 달러로 환전할 때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달러로 환전하고 싶은 서비스의 욕구를 갖다가 삼성전자 갤럭시가 이제 충족시킬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억대 이상 팔린 단말기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안 되고, 그 두 군데가 현재 10억대 이상 단말기가 활성화된 곳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갤럭시와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바탕으로서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더 많은 락인 효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기사로는 로이터 통신의 삼성전자 관련 보도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신용카드 출시와 함께 요 삼성페이 그리고 핀테크 관련 기술을 또 미국에서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슈 준비를 한 거 하나하나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뉴욕 시장 분위기가 간만에 좀 괜찮았고 또 반도체주들 급등을 했고 SK하이닉스 ADR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두 자릿수 오랜만에 또 상승을 해서 우리 시장 또 오늘 좀 기대가 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 요즘에는 한국 증시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특히 뉴욕 증시의 선행 지표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가 오랜만에 오늘 보니까 야간 선물이 4%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올랐던 것보다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오늘 과연 우리가 이런 야간 선물장의 어떤 분위기를 그대로 또 이틀 연속 이어갈지 또 좀 관심을 갖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수출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은 한 달에 3번 나오죠. 7월 10일 때,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자료가 11일 날 나오고 11일부터,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자료가 21일 날 나옵니다. 어제 그래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7월 한 달, 그러니까 그 한 달에 1일부터 30일 또는 31일까지 그 한 달 자료가 그 다음 달 첫날 보통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지표가 된 게 반도체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나왔던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수출 지표, 주요 내용들, 그리고 반도체 외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좀 있어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오늘 좀 첫 번째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체 수출을 좀 살펴보면은요, 549억 3,3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2%대, 계속 하여간 40에서 40% 중후반에서 50%대 유지가 좀 되고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상반기 때 계속 이 정도 수준이었고 하반기 때 들어서도 첫 번째 7월 달 수치가 현재 5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잠깐 이제 그래프가 하나 나갔는데 요거는 이제 좀 그 시계열로 좀 본 거죠. 2024년 7월, 그다음에 작년 10월, 그다음에 올해 7월 이렇게 딱 한 2년 사이의 상황을 좀 수출 상황을 그래프로 좀 보여준 건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까지는 그냥 300억 달러대 수준이었던 겁니다. 월 단위, 그러니까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300억 달러 수준인데 그게 지금 7월 달에 550억 달러 수준까지 좀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달 우리나라 월간 수출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뭐 1,000억 달러를 넘을지 여부는 이번 달 뭐 7월 달 수출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크게 문제 없이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조업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수출액 37억 달러, 37억 9천만 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전년 62%니까 전체 수출액보다 더 높은 거죠. 조업일수 기준으로 하면. 역대 7월 1일부터 20일까지에 비해서도 이제 최대치 이번 달에 좀 기록을 했고요. 그냥 단순 계산을 해서 월 37억 달러씩 계속 한다. 뭐 한 25일 정도 보통 되니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략 이번 달에도 1,000억 달러에 근접하거나 또 넘어설 수도 있는 현재까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월 초보다는 월 말 분위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물량이 늘어나는 보통 좀 더 그렇게들 기업들이 더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이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다. 결국 이제 우리 경제가 지금 수출이 지난 그 분기별로 좀 이렇게 성장률이 이제 이번 달에 2분기 성장률이 나오는데 1월 달 같은 1.7% 깜짝 성장을 했을 때도 보면 거의 60% 정도가 수출에서 기여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출은 계속 순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3%까지 좀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3%가 올렸다. 물론 뭐 조금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KDR이라든가 대부분 2.5에서 2.6%고 외국계 IB들은 좀 3% 넘긴 데들이 좀 하나하나 좀 늘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성장률은 이런 기조가 크게 간다고 그랬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3% 전후 근접하는 넘더라도 살짝 넘고 떨어지더라도 3%가 안 되더라도 2.89% 이상의 성장을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섹터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도체죠. 그래서 20일까지도 180% 성장률을 전월 대비 같은 기간 대비죠.
기록을 좀 했습니다. 전체 수출액이 40.3%를 해당한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전체 549억 달러 중에서 221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전체 수출액 비중이 40%를 차지했는데 이게 1년 전에 21%대였던 걸 생각하면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거다. 그렇게 반도체 수출이 어쨌든 여전히 우리의 수출을 앞에서 좀 강력하게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컴퓨터 주변 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231%. 가격이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계속 좋은 게 석유 제품입니다. 이게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정제해서 우리가 뭐 휘발유, 뭐 항공유 뭐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항공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세계 항공유 시장의 거의 절반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항공유의 그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석유 제품도 이렇게 고유가 시대에는 상당히 우리한테 효자 수출 상품이 좀 되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승용차 좋지 않죠. 자동차 쪽 요즘에.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그 목표가 하향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수출도 썩 좋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당연히 같은 맥락에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반도체를 좀 봐야죠. 이게 되게 좀 쪼개져서 나와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뭐 크게 뭐 사실 수치를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이러기는 쉽지 않고 이 퍼센티지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D램 같은 경우 모듈을 제외했을 때 전년 대비 453%, 작년에 비해서 좀 5배 반 이상 그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전월 대비해서도 18%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듈을 포함한 수출액은 376% 성장에 전월 대비해서는 보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낸드죠, 플래시 이쪽도 236% 3배가 넘게 성장을 했고 대신 전월 대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예, 수출액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 이것도 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SSD 이 저장 장치 같은 경우도 359% 성장을 했고 전월 대비해서는 더 많으니까 낸드 쪽이 좀 지난달에 7월달에 6월달에 비해서 이 수출액이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요거는 이번 달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그런 뭐 가격 급등이라든가 또는 뭐 이 출하와 관련돼서 이게 수급이 조금 언밸런스가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그러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MCP, 저게 HBM이라고 그러더군요. 저거는 171% 성장을 했고 전월 대비 36%. 뭐 아시겠지만 HBM은 연 단위로 이미 다 계약이 끝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아주 크게 뭐 의미 있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이게 좀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 단가, 이거는 수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단가죠. 일단은 이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1월 20일까지만 놓고 이 1월 20일까지를 31일로 환산을 한 그 그래프인데 뭐 1월 20일까지만 7월 20일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7월 달에 D램 이 수출 단가가 아주 급등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눈으로 확인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급등을 하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게 좀 눈에 보이실 거고, 수출 단가는 굉장히 좋죠. D램은 6배 이상, 모듈 제외하고 모듈 포함해도 6배 넘게, 전월 대비 다 20%. 그러니까 D램이 상당히 좀 뜨거운 겁니다. 플래시 메모리도 다 3배, 4배, 5배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역시 낸드랑 이건 앞에 수출 금액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뭐 4배, 5배, 6배 이런 식의 성장을 좀 계속 D램하고 낸드나 다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D램은 전월 대비해서 여전히 강세고 가격이 그다음에 플래시하고 SSD, MCP 쪽은 조금 전월 대비해서는 가격이 좀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좀 더 볼까요? 예.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거 가볼까요? 예, 지금 나오네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게 앞서 이제 제가 석유 제품의 수출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 하나도 윤활유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 오른쪽 끝에 빨간 막대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정유 쪽 윤활유의 수출이 저렇게 급증을 해서 2배가 넘게 이렇게 급증을 했고 전월 대비해서 저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이거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 가격이 엄청나게 좀 올라서 뭐 잘 안 팔리는 어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기우입니다. 저렇게 보시는 거죠. 휴대전화 완성품. 휴대전화가 전년 대비해서 4배가 넘게 저렇게 4배 가까이 저렇게 팔리고 있고 전월 대비해서도 무려 70% 가까이 이렇게 팔리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 내역들을 쭉 보셨습니다만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들 괜찮습니다. 여전히 좋고요. 반도체는 앞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뭐 대단히 좋고요. 근데 이제 전체로 시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는 좀 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늘 사실 표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화장품도 여전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인바운드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웃바운드도 뭐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워낙에 뭐 잘하니까 워낙에 좋아서 이게 좀 약간 가려져 있을 뿐이지 우리 중에 뭐 앞서 자동차나 뭐 일부 쪽 빼고는 상당히 좀 우리 수출들이 비교적 괜찮은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가져온 얘기는 요즘에 우리 시장이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 급등을 했고 우리가 오랜만에 또 오늘 뉴욕 시장도 좀 반등을 크게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한 번 더 어제 정도 또는 어제 수준 이상으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좀 찍은 게 아니냐는 거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어제 JP모건이 우리 주식시장 상황을 여러 요소로 좀 뭐 외국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개인들 레버리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두루 살펴본 자료가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레버리징 진행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정고점 대비 지금 거의 30%가 떨어진 거죠. 아시는 것처럼 10%면 뭐 건강한 조정, 20% 이상이면 약세장 진입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30% 정도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크게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30%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바닥권에 거의 다 왔다라는 식으로 보통들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이제 JP모건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들도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어제 소개해드렸던 DB 증권 같은 경우, NH 증권 같은 경우는 뭐 5,800, 6,200 사이에서 한 6,000 정도를 좀 뭐 저점으로 좀 본다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어제 6,700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부분보다는 상당히 좀 위로 올라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특히 이번에 시장을 많이 흔들게 했던 이 레버리지 ETF 쪽 이쪽에 이제 이 디레버리징 상황을 보면 6월 말에 한참 우리 시장 고점일 때 500억 달러였던 게 지금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레버리지 ETF가 한 18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별 문제가 없다. 시장에서 이제 이게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시장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JP모건 얘기가. 근데 현재 260억 달러면 자기들이 봤을 때 안정적인 수준이 한 75% 수준까지 청산이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많이 왔다 이거죠. 한 20% 정도, 20에서 25% 정도만 더 청산이 되면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는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헤지펀드들의 이제 롱앤숏 비율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숏이 이렇게 더 이제 많은 그 상황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시장을 좀 더 이제 롱으로 보는 좋게 보는 비중이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디레버리징 절차가 절반 이상 완료된 걸 수정을 한다.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이제 결국 이제 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조금씩 이제 마음을 조금 이제 긴장도를 좀 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는 걸로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 자금 얘기를 좀 봐야죠. 연초 이후에 1,100억 달러 이상 순매도를 해서 아시아 증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 올 상반기에만 우리 돈으로 160조 원 이상 팔았다는 거, 그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매도의 90%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집중됐다라는 거, 그 얘기고, 그다음에 메모리 대형주가 2분기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MSCI EM, 즉 이머징 마켓 펀드 내에서의 투자 한도 이 상한을 넘어서서 계속 리밸런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이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조정을 크게 좀 받으면서 이제 비중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9%대에서 7%대로, 7%대에서 5%대로 다 내려와서 이제는 기술적 매도 압력이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 이제 그렇게 JP모건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게 이제 개인들의 레버리지 위험도 이제 이 부분인데
신형공의 잔고가 고점이 250억 달러였는데 210억 달러 수준으로 좀 대폭 줄어들었고요. 시가총액도 우리가 좀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0.5% 정도밖에 안 돼서 미국이나 중국 A주에 비해도 훨씬 낮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당히 겁을 먹은 거죠, 우리 시장이. 그다음에 반대 매매 역시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소형주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 소위 말하는 이 반대 매매, 그 청산 때문에 시장이 흔들 만한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개인들의 이제 자금 여력이 소진돼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는데 JP모건이 봤을 때는 아직도 일단 그동안의 평가이익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계속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좀 쌓여 있는 현금 잔고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뭐 성과급도 나오고 뭐 등등등, 물론 뭐 전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직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은 살아 있다, 그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뭐 마진콜에 대한 부분도 전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결론을, 그래서 JP모건은 12,500포인트 이 비중 확대, 이걸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하향하지 않고 유지를 했고요. 올해 성장세 계속될 거다. 그다음에 특히 한국은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 밸류에이션이 결국 재평가를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좋게 보는 건데요. 단기적으로 JP모건도 뭐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남아있다는 부분들은 아직은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최근 조선업을 둘러싼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선 협력 확대부터 중동 리스크, AI와 스마트 조선소까지 새로운 변수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반기 조선주의 반등 가능성, 그리고 투자자들이 확인해봐야 할 핵심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나 필리조선소 이야기로 이제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시험 계측선 사업을 수주하면서 미국 방산 프로젝트 참여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최근 조선주가 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주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제한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저희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즘에 주식을 사고 파시는 분들한테 펀더멘털로 사고 파냐고 여쭤보면 막상 안 그러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러한 그 부분에서 좀 피해 갈 수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익성이 반영되는 시차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익성이 반영되는 부분에서 시차가 있다라는 것은 21년부터 지금까지 수주를 해서 저희가 23년, 4년 이후로 좋은 실적이 나오는 거를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시차가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성과가 20년 여름부터 24년 말까지 상승을 했었고 최근에도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아마 지금 정도에 만들고 있는 배들의 성과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은 28년까지 아마 저희가 개선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적 개선이 조금 쭉 이어지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한다면 시장의 투자 심리의 개선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또 단순한 수주 금액보다도 실제 마진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확인하려는 심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기존에 저희가 제조업을 해서 뭐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많이 지금까지 생각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근데 2026년 1분기 실적이 이미 나왔을 때 저희가 빅3사라고 얘기를 하는 HD 현대그룹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에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까지 가세를 해서 아마 빅3사가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는 저희가 보지 못했던 ROE를 지금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진에 대한 기대치가 오히려 숫자가 나오고 나면 현실적으로 많이 높아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인지하고 시장에서도 심리가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개선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빅3사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뭐 향후 흐름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걸까요? 주가에 대한 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황을 볼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지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주가는 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추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변동성 자체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과 주가가 수렴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기간이 많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 수렴하는 쪽으로 변하는 변곡점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미국 조선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 기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또 시장의 관심이 될 텐데요. 한미 조선협력센터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마스가가 실적으로 이어지기 위한 핵심 변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날짜 기준으로 내일 7월 23일에 이제 그 네. 협력센터가 개소를 하게 될 텐데요.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장을 찍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부터 저희가 마스가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미국 조선업에 이제 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의 이제 개선을 같이 좀 이끌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 발주의 구심점 자체가 정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그렇게 짧은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서야 저희가 협력 그 구심점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양 국가가 따로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고 지금부터 이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하게 되면 실제로 조선 업체들의 그 재무제표에 꽂히는 기간까지는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뭐 지금 당장 우리 인프라를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지금의 이 계약들이 좀 변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저희가 충분히 그 재무제표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존스법과 법적 규제 완화라는 좀 산을 넘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속도도 좀 중요한 부분일까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사실 존스 액트 또는 반스톨레프스법은 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저희가 예외 조항으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저희 충분히 그 건조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예외 조항을 베이스로 해서 진행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미국 내에서 이견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의 속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미국 내부의 상황이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업 속도가 늦어질 거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 궁극적으로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조선업만 지금 바라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제 조선 3사 이야기 저희가 앞서서 해봤지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 3사의 전략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네. 진출 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좀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 회사를 비교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 미국 현지에 지금 아예 실무를 두고 있느냐에 네. 대해서 보면 아시다시피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024년 말에 저희가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한 상황이고요. 네. 며칠 전에 이제 아까 앞서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NSMV라고 하는 다목적선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방어 체계를 조금 더해서 저희가 뭐 미사일 관련된 선박을 또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한미 사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회사가 이미 좀 미리
인수를 했고 여기에 의해서 이제 실질적인 계약이 뭔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빠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수주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점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는 앞으로도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빠르게 이 부분에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요. 뭐 검토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도 마스가 사업을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미국에서 뭔가를 진행해서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걸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에서의 건조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서의 조립 쪽으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그 구조로 된 수주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한국에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HD 현대그룹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뉴스의 그 타이밍은 조금 늦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땐 조금 수익성에 있어서는 많이 챙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미국 야드를 인수한 하나오션 방식이 아무래도 뭐 현지 협력을 택한 H현대 방식보다 좀 초기 실적의 가시화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뉴스의 가시화 측면에서는 저희는 그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는 물량 자체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오션의 투자 포인트도 아무래도 미국 방산시장 직진출 프리미엄 쪽에 있다고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또 미국의 변수 외에도 또 시장이 주목하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 리스크인데요. 이 중동 불안으로 이제 배들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좀 멀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국내 조선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미 뭐 이스라엘 하마스 쪽의 그 분쟁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는 기간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모두 반영을 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 해운 시장의 변화를 큰 그림에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과거에 가장 쇼컷으로 갔던 그 루트를 마음껏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톤마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단순히 이제 물량이 아니라 물량의 거리 개념을 더한 걸 저희가 톤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메인 노선에서의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복잡하게 가면서 물동량이 늘어나는 상황에 있어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쏟아진 배들이 그런 운송 루트의 복잡도에 의해서 오히려 다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간에 뭔가 세계가 다시 평화로운 상황이 되고 저희가 모든 운하나 모든 통가로를 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해운 시장은 안정화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운율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운송 시장이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선박 시장은 운임 프리미엄을 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톤마일 급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선박 공급 부족을 유발하면서 선가를 지지하는 주 원인이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선가라고 하는 거는 선박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서 어떤 만큼의 회수를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는 네. 것인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해운 시장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운임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모든 선종의 운임을 다 종합한 운임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10,000불에서 20,000불대 정도였으면 지금은 30,000불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비싸게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페이백 자체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선주들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해서 굳이 박하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선종별로는 수혜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 선종별 차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중동 리스크는 저희가 그 수에즈 운하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네. 부분이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꼭 통과해야만 나올 수 있는 수출 품목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에서 LNG를 꽤나 많이 수출하는 국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미국이 올라오기 전에는 개별 국가 기준으로는 거의 1등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그 국가가 지금 아예 수출로가 막혀서 이 부분을 수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카타르에서 저희가 LNG나 이런 것들을 수급하고 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른 판로를 찾기 위해서 좀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동과 극동아시아 간의 운송 루트는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북미 쪽으로 간다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똑같은 수량을 저희가 운송을 하기 위해서 선박은 실질적으로 2배 정도 필요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그 운반이 되었던 화물을 가지고 있는 선박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오히려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오일과 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원유 운반선 쪽으로 모멘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모멘텀을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원유 운반선이 저희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이후에 가장 운임이 많이 오른 선종이기 때문인 것도 네. 있고요. 가스와는 달리 순수하게 커머더티적인 성격을 가지고 저희가 거래가 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오일은 저희가 공급 과잉 상태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동에서 못 구하게 되면 다른 데서 가서 구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복잡도가 올라간 운송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시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서 내놓는 탱커를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선박들도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소극적인 선종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친환경 연료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체를 한다라고 한다면 교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선박의 척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조선업을 둘러싼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의 추격 속에서 K조선의 경쟁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국가의 추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뭐 양적인 추격은 이미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거의 한 17년 차쯤 되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2009년부터 1등으로 이미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추격이라기보단 지금 약간 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뒤늦게 이제 국영 조선소를 좀 조성을 하고 1조 엔 정도의 그 예산을 책정을 해서 조금 많이 쏟아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투자의 시기가 저희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을 경계하는 데 조금 저희는 많이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일본의 조선업이 조금 작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흡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저가로 많이 밀어붙이는 그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부가치 선박 쪽으로 해서 이제 다른 대응 전략을 계속까지 펴왔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감과 동시에 또 한국 조선업체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고부가 가치 영역을 계속 개발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술력에 더해서 생산성이라든지 스마트화가 좀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부분으로 해석해봐도 될까요?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뭐 요즘에 이제 조선업체들이 보면 저희가 중국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아예 글로벌 사업장에서의 그 선박 건조나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조선업체들이 작업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마트 야드로 구축을 해서 저희가 이 센트럴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케어를 하기에 좀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조선업이 주문 생산 방식이라 저희가 완전 자동화가 되기는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쪽도 이제 숙련공이 많이 줄어든다거나 그리고 젊은 인력이 유입되는 부분에서 한계를 계속 이겨내려고 한다면 저희 자동화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맨아워 대비해서 저희 실제로 투입되는 인력의 수는 아마 조금 줄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직선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뭐 자동 도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 용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계속 도입을 하고 있어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려가면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어쨌든 많이 올라와 있는 이 인력 인건비 체계를 저희가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조선업의 기술과 그리고 생산량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업주의 여길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HD 현대를 비롯해서 조선업계가 AI와 스마트 조선소 구축은 물론이고요. 전력 인프라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조선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선 업체들이 이제 AI랑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땅이 아니라 바다에 구현하는 그런 거에서의 수요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배를 만드는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조성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프로덕트가 생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기계를 만드는 사업장인 것 같은데 AI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AI에서 이 조선에서 만드는 체제를 가지고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인프라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주 포션을 저희는 가져갈 필요가 있고 당연히 여러 측면에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육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력원을 제대로 공급하는 게 더 급한 상황에 직면이 되어 있는데 조선 업체들이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전력원까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조금 고부가 가치의 수주 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종합을 해보면 조선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주와 실적 생산 능력의 개선을 함께 확인해야겠습니다. 오늘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개장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 시그널 현아영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간 위축됐던 반도체 중심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지수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줬던 하루였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8개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알파벳과 마이크론 제외하고 하락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간밤에 마이크론의 급등, 폭등이 눈에 띄었죠. 12%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8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가 매력적인 투자 시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12%대 급등했고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등 다른 반도체주들도 두 자릿대 상승을 일으켰다라는 점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1%대 추가 상승하면서 98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정규장에서는 흐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베라루빈 칩 현재 양산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PU에서 넘어서 CPU 시장까지 장악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29% 하락하면서 20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이면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정규장에서는 흐름 긍정적이었는데요. 로보택시의 지역을 플로리다주로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04% 소폭 빠지면서 37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알파벳도 새로운 제미나이 모델 3가지를 출시를 하면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0.35% 상승하면서 348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단은 오늘 조금 부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35% 하락하면서 396달러 선에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 ADR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살펴볼 텐데요. KT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불 켜내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폭증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려 13%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171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본주 4%대 상승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현재 SK하이닉스 ADR은 아직까지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KB금융지주도 4%대 오름세 보였고 우리 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까지 흐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전력 3%대 상승했고 SK텔레콤은 1%대 오름세 보이면서 31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KT만이 0.22% 소폭 빠지면서 17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 오늘 색깔이 조금 잘못 나왔네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어야 하는데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3%대 상승하면서 1,1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고요. EW의 한국 ETF 간밤에 6%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76% 추가 상승하면서 17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12,3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고 WTI유는 현재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 긴장감이 계속해서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현재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 현재 8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관련 주요 지표들 긍정적으로 나와줬고 반도체주 중심의 상승이 있었다는 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간밤 반도체 반등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지 기대해 보시죠. 내일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